옛날에는 그냥 큰 회사가 만들어준 칩을 그냥 사서 쓰면 됐거든요. 너도 인텔 칩 사서 쓰고 나도 인텔 칩 사서 쓰고. 근데 왜 갑자기 더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더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려니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고민이 왜 생기느냐. 예전 세상에서 이 반도체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주도했던 정말 핵심적인 드라이버는 제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야 되는 칩은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AI, 이 사람은 카메라, 이 사람은 비디오, 이 사람은 오디오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부 다 DDR 전문가 있어야 되고 PCI 전문가 있어야 되고 아키텍처 있어야 되고 검증 엔지니어 막 300명씩 데리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다. 모든 반도체 회사가 팹을 짓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조 부분이 플랫폼화가 된 것처럼 앞으로 설계 부분이 플랫폼화가 되고 제조 파운드리가 생긴 것처럼 설계 파운드리가 생기겠구나. 이 흐름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네, 경제의 신들과 함께 편안하게 대화해보는 신과 대화 시간이죠. 자, 오늘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한번 좀 해볼 텐데. 반도체. 네, 반도체는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형격인 혹은 뭐 가장 또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것도 이제 제조 쪽에 좀 많이 집중이 좀 돼 있고, 네. 그 외에도 참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기업의 대표님을 모시고 네. 반도체 설계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반도체 설계까지는 제가 좀 알겠어요. 네. 설계는 뭐 설계 이렇게. 근데 플랫폼은 또 뭔가. 플랫폼. 예.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그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많은 주목을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미파이브의 조명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미파이브 조명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세미파이브, 세미는 세미 반, 세미컨덕터, 절반. 예, 그거 같고요. 세미. 파이브는 뭡니까? 5는 뭐 저희가 하이파이브 하듯이 저희 네. 반도체를 더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의 그래요? 마음을 담아서 만든 이름입니다. 네네, 세미파이브. 저는 5와 관련 세미가 세마이컨덕터인데 5가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와 연결이 저도 되는 뭐 말인가? 5나노 이하로만 설계를 하신다는 2.5인가 이 생각이 했습니다. 2.5 세미파이브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세미파이브라는 회사를 이끌고 계신 우리 조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대부분 뭐 저와 비슷한 수준의 네.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혹은 뭐 무슨 서울 반도체니 뭐 이런 일부 반도체 회사들 혹은 뭐 반도체 장비 회사들, 부품 회사들 요 정도 이제 막 상장사들 알고 계실 텐데 네. 이 반도체 설계 플랫폼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회사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반도체라는 게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셨지만 네. 결국에는 만들고자 하는 반도체가 정해지면 이제 그것들을 설계를 하게 되고 그 설계가 마친 그 디자인을 이제 삼성 파운드리나 TSMC나 인텔 파운드리 같은 팹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제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설계 플랫폼 회사라고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이 다양한 칩을 설계할 때 이러한 설계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반을 깔아주는 것을 설계 플랫폼 회사라고 합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 기차가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네. 기차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사실 기차라는 게 상당히 지면에서부터 높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계단이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타야 되는데 역마다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을 갖춰 놨기 때문에 승객들이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 좀 더 쉽게 기차를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각종 산업체에서 각종 사업 영역에서 어떤 그것이 공급자이던 아니면 소비자이던 이러한 비즈니스 활동을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총칭하는데 네. 저희가 반도체 설계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희 세미파이브를 통해서 반도체 설계가 훨씬 더 극적으로 효율화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설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뭐 사실 반도체 설계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을 설계해 주는 건축 설계 사무소 이런 거 생각나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굳이 비유를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개성이 다 이제 저마다 많이 생기니까 내가 원하는 집 이런 방에 이런 정원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네, 할 네, 때 네. 이렇게 건축 설계 사무소가 필요하잖아요. 음. 그랬을 때 뭐 조감도가 있다면 그 음. 조감도에 이런 자재를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꾸미시고 조금 더 아주 상세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더 조언을 해주시는 업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정확한 비유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 플랫폼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음. 네. 저도 이런저런 비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 그 소장님 덕분에 또 좋은 비유를 하나 더 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성공적으로 론칭이 된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네. 네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컨셉을 가지고 화장품 회사를 내가 만들고 싶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화장품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화장품 공장부터 짓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화장품을 차별화해 주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마케팅의 포커스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은 도움을 받아서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고객들한테 잘 전달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도 이제 한국 콜마를 중심으로 이제 화장품 설계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공장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다양한 마케팅 회사들이 그 플랫폼 위에 올라타서 화장품 비즈니스를 쉽게 할 수 있죠. 또 요새는 이제 정프로님 비디오 게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비디오 게임을 개발을 할 때도 음. 한 20년 전에는 모든 게임 개발 회사들이 이 게임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직접 개발을 했어요. 그래픽을 어떻게 할지, 음악을 어떻게 할지.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라든지 엔진 같은 게임 엔진을 네네네.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건너뛰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떤 게임성이나 스토리에 집중을 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네네. 그러한 사업 모델이 전부 다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반도체 설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도 네.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인공지능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가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메모리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데이터들의 연산을 잘 감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 플랫폼이 묶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은 네. 각각의 플랫폼 유저들은 자신의 차별화된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홈페이지 만들 때 뭐 HTML 무슨 네. 언어 배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그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게시판은 여기다 넣을 건지 위에 바는 무슨 색 할 건지 이런 건지 아마 해주는 그런 식으로 아마 반도체 설계도 나의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필요에 맞는 맞춤형 반도체를 아마 설계하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대체로 좀 대규모로 쓰이는 반도체보다는 좀 더 소규모나 어떤 특화된 그런 반도체에 더 많이 좀 요구가 좀 있겠군요.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만은 네. 지금 전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흐름 자체가 네. 그런 범용성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의 생산을 하는 칩에서 네. 각각의 유즈 케이스에 최적화된 그런 전문적인 칩으로 세분화하는 굉장히 강력한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품종 칩이 많이 만들어졌을 시절에는 네. 이러한 플랫폼이 그런 큰 가치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더 다양한 반도체가 만들어져야지는 상황에서는 이 반도체 플랫폼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네. 근데 기존에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설계 회사들의 사실은 이제 이런 반도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맡기면 거기서 이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이제 아마 생산을 해주시는 걸 텐데 반도체라는 건 아무리 뭐 우리가 좀 소규모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5개 만들고 뭐 이럴 일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또 반도체 한번 만들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아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제대로 된 설계회사에 좀 맡기고 싶은 마음이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이게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야 어디 저 플랫폼 가서 그냥 뚝딱뚝딱 하면 또 나온다더라. 이거는
안 맞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네. 잘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 네. 실패 본인이 확률이 목적으로 하는 전용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단순히 굉장히 소량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직접 내 거를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경제성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샘플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경험이 많고 샘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기서 하나만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어떤 뭔가 많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되게 단순하게 이 플랫폼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차에 기어 올라가지 않아도 쉽게 기차에 탈 수 있게 나를 받침해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뭐 O2O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이런 업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이 어떤 마켓플레이스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마켓플레이스도 결국에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 혼자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보다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있을 때 훨씬 더 커머스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어떤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만들고자 하는 고객들한테 이미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반도체를 헤드 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회사들 많이 설계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한 이력이나 뭐 이런 게 쭉 있을 테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었을 때 요거 이렇게 가면 이건 좀 이상하게 되더라. 이건 이렇게 선이 이렇게 꼬이면 이건 망가지더라. 등등 이제 되게 많은 레퍼런스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설계도를 막 그 많은 회사들에서 다 받아오지 않으셨을 테고 왜냐면 그건 그들의 지적 재산일 테니까 그러면 새로 이렇게 뭔가 플랫폼으로 만들면 새로 어떤 뭐 기존의 설계나 그 설계에서 나왔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 회사들이 더 경쟁력이 있지 세미파이브라든지 이런 반도체 설계 플랫폼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약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서 반도체 만드시던 분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반도체를 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어떤 엔비디아나 퀄컴 같이 네. 어떤 큰 칩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와 저희 회사가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그런 저희는 이러한 가지고 있는 어떤 설계 요소들 그것들을 가지고 더 다양한 칩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베리에이션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저희의 기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반도체 설계한다라는 게 거기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를 하나 계획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가 만들어진 것처럼 자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엔터테인먼트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 거야. 그러면은 이 도시는 뭐 도시 안에는 뭐 얼마 정도 살 거고 외부에서 하루에 몇 명씩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러려면은 이제 이 도시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거고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제 도시를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도시를 만들면 뭐 AI 반도체의 초점이 AI듯이 엔터테인먼트 도시라면 초점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시설이겠지만 근데 그런 어떤 호텔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많은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이기는 한데 그러한 물동량이나 아니면 인구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거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도시에는 공항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거 지역도 있고 공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도로망도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반도체를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이 중심이 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시망과 기간 사업이 도시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래 앞으로는 이런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여러 개가 생길 거야. 그러면 이 도시가 공통적으로 공항도 있어야 되고 도시도 있고 주거 지역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가운데 AI가 바뀔 때마다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도로망도 잘 정비가 되고 어떤 주거 지역도 커스터마이즈가 돼서 새로운 도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저희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구체적인 어떤 수요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회사들이 네. 주로 이렇게 좀 맡깁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실리콘 스타트업, 즉 반도체 제품을 만들겠다, 엔비디아를 이겨보겠다,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스타트업이라면은 더 효율적으로 반도체 제품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기 위해서 이 반도체 플랫폼을 저희와 함께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타입의 고객은 세트 메이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를 만들거나 아니면 네.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스마트 워치를 만들거나 이런 세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예전에는 그런 큰 회사가 만드는 반도체를 그냥 사서 자신들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더 높은 수준의 차별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칩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테슬라도 자기 칩을 만들고 애플도 자기 칩을 만들고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세트 메이커가 반도체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역량이나 리소스나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네. 또한 자신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은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영상 인식이라든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 것이지, 전체적인 반도체 설계에서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트 메이커들도 저희의 플랫폼의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반도체를 만들던 팹리스 업체들 또한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개의 제품씩 이렇게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제품을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1년에 한 개씩 만들었는데 갑자기 1년에 6개씩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달라지는 부분에 집중해서 많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반도체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집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삼성이나 퀄컴 칩을 사다가 쓸 수 있는데 자기들만의 칩을 만들면 휴대폰 성능이 더 좋아진다. 맞습니다. 자기네 그러니까 맞춤형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세미5에게 요청을 한다. 이런 컨셉인 거죠. 맞습니다. 뭐 애플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려면 시간이 아직은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근데 제가 오늘 그 3프로 TV 시청자분들께 좀 한 가지 잘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그냥 큰 회사가 만들어준 칩을 그냥 사서 쓰면 됐거든요. 너도 인텔 칩 사서 쓰고 나도 인텔 칩 사서 쓰고, 그래서 한동안 애플이 이제 애플 노트북 맥북에 들어가는 CPU를 2000년대 초반부터 인텔 칩을 계속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더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더 다양한 반도체를 만들려니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고민이 왜 생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프로TV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거나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어떤 투자의 기회를 찾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펙이고요. 내가 어떤 성능, 어떤 기능의 칩을 얼마에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상품 기획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잘 돼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설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펙, 목표하는 스펙이 있으면 그 스펙을 달성하는 반도체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마지막은 제조예요. 삼성 파운드리나 이제 TSMC에서 하듯이 큰 팹을 지어놓고 그 설계대로 반도체를 실제로 찍어내는 거죠. 굉장히 단순화하면 이렇게 유즈 케이스, 설계, 제조,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전 세상에서 이 반도체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주도했던 정말 핵심적인 드라이버는 제조였어요. 네. 네. 제조가 뭐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제가 180 나노미터, 가장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가장 작은 길이가 180 나노인 공정으로 설계를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몇 주 전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포럼 발표를 하면서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최초로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한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무어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2년마다 반도체가 두 배씩 작아진다. 이게 3, 40년 동안 지켜져 왔었어요.
그래서 2년만 기다리면 계속해서 공정이 작아지고 새로운 제조 공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신기한 건 반도체라는 게 결국에 회로를 열고 닫는 거지 않습니까? 문이 굉장히 크면 이 문을 열고 닫는 게 힘도 많이 들어가고 빨리 여닫을 수도 없어요. 근데 문이 작아지면, 문이 절반으로 작아지면 훨씬 더 빨리 여닫을 수 있고 더 쉽게, 더 적은 힘을 들여서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어의 법칙이 잘 건강하게 살아 있었을 때는 네. 2년만 지나면 새로운 공정이 나오는데 2배 작아져서 2배 더 빨라지고, 2배 더 빨라질 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절반밖에 안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하나 만들던 데서 4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값까지 싸졌어요. 그러면 제가 세트 만드는 사람이면 올해 인텔에서 뭐 칩을 사서 PC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내년에 인텔에서 새로운 칩이 나오는데 이거는 공정만으로 성능이 2배 좋아지고 배터리는 2배 오래 가는데 값은 그대로예요. 그럼 저는 다른 반도체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2년마다 반도체의 제조가 이 전체 세트, 그 위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절대적으로 충분한 어떤 혁신을 제공을 해왔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계속 2년마다 거대한 칩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너무나 간단하게도 이제 무어의 법칙이 경제적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2006년부터 작아지기는 하는데 빨라지지는 않네. 문이 너무 작아져서 이렇게 여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11년, 12년부터 작아져도 전력 효율 개선되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이 닫힌 거랑 열린 거랑 구분이 돼야 되는데 문이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이 문 틈, 유격하고 문 사이즈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력 효율이 증가를 하는 것도 좀 줄어들게 되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됐어요. 원래 집적도가 올라가면 제조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기술이 이제 고차원적으로 높아지다 장비값도 보니까 엄청 비싸지고. 장비값도 비싸지고 재료값도 비싸지고, 네. 그리고 그 기술을 사용한 지적 재산권들의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공정이 나왔는데 너무 비싸서 못 쓰겠어, 혹은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면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지지가 않네. 2년 전에 내 와치를 샀던 사람들이 그냥 그건 갖다 버리고 새로운 걸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제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맞춤복, 기성복이 더 이상 나를 차별화를 못 시켜주면 그러면 맞춤복을 입어야겠다. 그래서 테슬라가 1세대랑 2세대 자율주행은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썼는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칩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이 당시에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용으로 만들었던 칩보다 성능이 2배가 좋았어요.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칩을 더 잘 만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나왔었던 이유는 테슬라는 딱 비전 중심으로 자기가 자율주행을 돌리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칩을 보면 칩의 큰 부분이 테슬라가 돌리는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AI로 꽉 차여져 있고, 테슬라 카메라만 받으면 되니까 뭐 비디오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작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그 엔비디아의 칩은 여러 회사들 뭐 BMW 모델도 돌아가야 되고 포드 모델도 돌아가야 되고 벤츠 모델도 돌아가야 되고 이런 카메라도 지원해야 되고 저런 카메라도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옅은 면적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칩을 쓰더라도 2년마다 2배씩 좋아지면 그냥 계속해서 혁신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제 효율화를 하려면 내 걸 만들어야 되겠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범용 반도체보다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저는 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도 뭐 그 방향은 많이 갈 것 같은데, 여전히 플랫폼이라는 게 저는 이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그 중요한 칩을 만드는데 전문적으로 우리 회사와 함께 할 사람, 그런 칩 전문 설계 회사와 돈만 있다면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3프로가 4억을 들려고 하면 3프로 디자인 팀에 정말 잘 설계를 해주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설계 도면을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세미5에 맡겨서 해야 되는 이유가, 세미5가 그럴 때 꼭 필요한 그 사람들이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이 아주 저렴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 이해하면
범용과 맞춤형의 그냥 중간 정도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네. 이 경제성을 기반으로 밸류를 낼 수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프로TV에서 건물을 지으시는데 건물을 하나만 지으실 거고 예를 들어서 건축비로 뭐 한 3천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와 네. 3프로TV에서 건물을 10개를 지어야 되고 이 10개를 짓는데 전부 해서 1,000억의 비용으로 지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 방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그 도시를 만들거나 이제 게임 엔진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럼 정말 이 건물을 만들면서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아니면 이 게임을 개발을 했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잘해야지 게임이 성공하고 유행하고 히트를 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아까 화장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화장품이 정말 히트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차별화가 오는 요소와 반면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 비싼 부분, 그리고 어려운 부분,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 이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칩이다라고 했을 때 이 칩이 다른 인공지능 칩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당연히 이 인공지능 부분이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야지 이제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로서 경쟁력이 오는 거죠. 네. 차별화의 80%는 인공지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칩을 만드는데 보통 비용이 수백억 단위로 들어가고 기간이 1년, 1년 반 이런 오래 걸리는 시간이 돌아가고 또 이 AI 반도체를 시작한 초기 회사로 유명한 그래프코어나 이런 회사들도 초기에 개발한 칩이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그 비용과 시간과 리스크가 대부분 발생하는 영역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기관망들, 도시로 따지면 공항, 교통망, 네. 주거지역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차별화에는 큰 공헌을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렵고 비싸고 오래 걸리는 것들을 어떤 굉장히 커스터마이즈하기 좋은 형태로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재사용했을 때 실제로 내가 필요한 시점에 맞는 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칩을 만들게 되면 네. 현재 저희의 메소돌로지 기술을 가지고 비용은 한 절반 정도 그리고 기간은 한 40% 정도를 이제 단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칩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거를 커스텀으로 만들면서 뭐 2,300억의 돈을 들여서 1년 반에 만드는 것이 경제성이 나오느냐 아니면 뭐 5, 60억의 비용으로 6개월 안에 칩을 만들어서 이 칩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 무게추가 바뀌게 된 거죠. 옛날에는 새로운 공정이 모든 걸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좋았어요. 그냥 전부 다 새로 만드는 게 훨씬 좋았어요. 그러네요. 예전 네. 공정에 있는 걸 다시 써서 뭐 하겠어요? 새로운 공정에서 새로 만들어야지 혁신이 오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진 상황에서는 최대한 차별화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칩을 만드는 것이 밸류를 내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네. 세미5에는 어떤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실까?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반도체 설계하시던 분이 네.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어떤 뭐 그 사람들이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420명 정도의 임직원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요? 예, 저희 한국을 중심으로 되게 네. 큰 회사군요. 한국에는 몰랐어, 나 몰랐어. 한국에는 그 설계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영역이 넓은데 네. 각각의 영역에서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팀들이 계시고 또 네. 이제 인도에는 이 반도체의 검증을 하는 팀이 이제 있고 베트남에는 이제 레이아웃을 하는 이제 엔지니어링 팀이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는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설계 요소, 지적 재산권을 개발을 하는 그러한 팀이 한 50명 정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미5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또 운이 좋았던 것이 네.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반도체 다양화의 힘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이런
실리콘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음. 얼마 전에 또 3프로 TV에 나온 적이 있는 이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실리콘 스타트업을 하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강력하고 경험이 많고 훌륭한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고객사와 같이 이제 공동으로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서 서로 배우고 저희도 굉장히 많은 어떤 경험치를 받아서 저희 임직원들, 고객사, 파트너사 이렇게 협력해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세이파이브가 이제 죄송합니다. 자세를 바로 하시고. 미처 몰라고. 네. 예. 아유 새롭게 보입니다. 갑자기. 전 세계 420명 임직원. 결국에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를 개발해내야 된다,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다양하게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가요? 반도체 설계 보통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반도체 설계를 하려면 일단은 그 스펙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퀄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퀄컴에서 만드는 칩들의 이제 스펙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 퀄컴 주주입니다. 그러신가요? 네. 한번 들러보세요. 그래서 스펙을 이제 딱 보면은 네. A4로 제가 예상하기로 한 5장에서 10장 정도 되는 네. 문서일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이 칩이 뭐를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USB는 몇 개를 할 수 있고 속도는 얼마가 나오고 시큐리티는 뭐가 들어가 있고 이런 쭉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스펙을 쓰는 게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예요. 이 스펙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아키텍처라는 걸 합니다. 네. 이 아키텍처라는 거는 이 도시의 기관망을 설계를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이 스펙을 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이만큼 와야 되고 CPU에서 이렇게 와야 되고 내부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여기에는 한 16차선 간선도로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뭐 일방도로 있어야 되고 여기는 뭐 가변차선인데 그 가변차선 바꾸는 알고리즘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정말로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 뭐 예를 들어서 인구 600만 명의 어떤 도시의 어떤 교통망을 설계한다 아무나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어떤 고차원의 아키텍처링이 필요하고 이 아키텍처링이 끝나면 그러면은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설계하고 이렇게 그런 그 설계라는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반도체라고 해서 어디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 우주복 입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치 소프트웨어 개발하듯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 각각의 부분들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스펙과 설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설계가 끝나면 이제 구현이라는 거를 하는데 네.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여져 있는 이 각각의 기능들을 여러 가지 툴과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이 찍어낼 수 있는 실제로 그 삼성 파운드리에서 찍어낼 수 있는 그림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제조용 도면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제 건축가가 이렇게 해놓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규격에 맞는 그러한 도면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한 구현의 작업을 마치고 이제 그 구현이 맞춰지면 그 도면을 이제 파운드리에 보내면 파운드리에서 이제 제품을 찍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러한 그 아키텍처를 어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반도체다. 네.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카메라가 있는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좀 더 똘똘하게 인공지능을 해주는 그러한 반도체다. 네.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도로가 대충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뭐 사람이 뭐 10만 명인데 20만 명으로 바뀌면은 여기 차선만 이렇게 넓히면 돼. 이런 도시망을 그 도메인에 맞춰서 이러한 도로망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뭐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를 한 20개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일단 공항 있고 뭐 한 10만 명씩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하니까 그 중앙에 있는 뭐 스타디움이나 호텔이나 카지노나 그거는 나의 고객이 만들겠지만 보통은 이러니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고객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그걸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공항은 미리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공항은 미리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내부 주거 지역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저희 국내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옥을 지을 때
사옥들이 되게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있는 것들을 다시 쿠키 커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구역들에 대해서 이미 설계가 맞춰져 있는 설계 자산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동화된 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저 라스베가스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오면 그 고객이 이제 호텔만 딱 넘겨주면 그러면은 공항 설계하는데 시간이 필요 없죠. 이미 있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고 도로망을 그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를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설계의 효율화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군부대나 뭐 이런 걸 건설하고 특별하게. 싶습니다. 네. 아 군부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꺼내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비용이 절약이 되고 그건 뭐 또 그렇겠네요. 전문성도 강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음. 결국에는 디자인 리유즈, 디자인의 어떤 재사용성을 높이는 네, 과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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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저희가 게임 개발 아까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20개의 게임이 언리얼 엔진을 사용을 한다. 네. 코드 재사용성이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복잡한 어떤 3차원 그래픽이나 3차원 음향이나 뭐 네트워킹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코드들을 언리얼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양한 고객들이 다양한 게임을 위해서 재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을 하나의 게임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 코드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뭐 수천만 줄이 될 텐데 그 중에 거의 뭐 90% 95%는 재사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 A랑 게임 B가 경쟁을 하는데 음흠. 둘 게임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95%가 똑같은 건데 이게 그래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차별화만은 나머지 5% 영역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플랫폼에 기반한 재사용성을 늘린 효율성 혁신이 네네. 반도체에도 일어나고 있는 네.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네. 모델을 가지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 유즈 케이스 오너들이 전용 반도체를 만든 초기 사례들이 뭐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있었고 네네네. 구글이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만들었는데 네. 그 구글도 나는 구글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 인공지능 칩 만들고 싶으니까 브로드콤 너네가 좋아줘. 그래서 브로드콤은 자기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을 뺀 다른 부분은 이제 브로드콤이 잘하니까 구글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을 하고 브로드콤이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칩을 만든 거죠.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이것도 플랫폼에 올라탄 거예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들도 좀 더 많아지고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은 좀 큰 고객들을 네, 중심으로 이제 많아지고 있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한 그 제가 말씀드린 스펙, 설계, 구현, 제조 중에서 요 구현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러한 그 설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기업들도 자신의 영역을 넓혀서 앞쪽에 설계도 도와줄 수 있고 이게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때가 더 잘할 수 있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새는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저 설계 다 해서 넘겨주시면 제가 구현만 해드릴게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예전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칩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업체들이 나 설계 많이 도와줘야 돼, 아키텍처 많이 도와줘야 돼 이러한 그 필요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업계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많이들 생겨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이런 디자인 하우스를 어떤 경쟁력을 구별할 수 있는 차별점은 뭐가 될까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얼만큼의 효율성을 달성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뭐 칩 하나 만드는데 100억에 1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얼만큼의 비용으로 얼만큼 빨리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얼만큼 이 설계를 재사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항을 미리 만들어 놨어야 갖다가 다시 쓸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항구를 미리 만들어 놨어야 갖다가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디자인 에세트를 잘 갖추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엮어서 새로운 컨피규레이션으로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잘 된 회사가 결국에 이렇게 다양화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경험과 경력에 비례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단점 없습니까? 이렇게 플랫폼으로 저 반도체 만들면?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재사용하는 부분이 비록 차별화에 큰 영향을 담당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정말 그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겠죠. 네. 근데 이 플랫폼이 그러한 바꾸는 것을 지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바꾸는데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발생을 한다면 그렇다라면은 이러한 플랫폼으로 칩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마다 이러한 플랫폼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서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CPU다. 네. 아니면은 이 스마트폰의 중심에 들어가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쥐어짜내서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방향이 굉장히 좀 달라질 것이고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꽂히는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러한 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플랫폼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 플랫폼이 가치를 많이 창출해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저는 이 시장은 뭐 오늘 처음 이제 접하긴 했는데 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 3나노 이하로까지 내려가는 그 경쟁도 워낙 이제 힘들어갖고 네. 더 이상 그 나노 경쟁은 좀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마 메모리 쪽의 가치도 좀 더 예전만 못 받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맞춤형 커스텀화된 그런 반도체 쪽으로 점점 시장이 커지면 근데 기존에 설계를 해주던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특화된 건 말고 그 회사들이 이제 가격 후려치기 하려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싸게 드릴 테니 어떻게 우리한테 보세요? 오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칩의 오너와 이제 설계를 도와주는 회사 디자인 하우스들의 어떤 경계가 네.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내가 스펙도 잡았고 아키텍처도 다 했고 설계까지 다 했으니 이걸 구현을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넘겨주면 네. 딱 그 구현에 제한돼서 설계하는 업체들이 밸류를 창출하는 그러한 이제 워킹 모델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칩을 막 구현을 해주세요라고 만드는 업체들이 처음 생긴 회사거나 스타트업 아니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나 실제로 나 이 반도체 만들어서 나는 결국에는 뭐 카메라 만들어야 돼 이런 업체거나 아니면 그런 옛날에 칩 만들던 업체이긴 한데 옛날에 1년에 하나 만들었는데 나 지금 6개 만들어야 되니까 이 밑에 앞에까지 다 해줘야 돼 이러한 업체로 바뀌고 가기 때문에 구현만 해서는 그러한 설계에서 큰 가치를 제공을 할 수가 없고 이 앞에 단까지 가서 앞단의 설계와 나아가서 아키텍처 더 나아가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고객을 도와줄 수 있어야 고객의 반도체를 이네이블 해줄 수 있어야만 밸류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던 사업 모델이 디자인 플랫폼이라는 사업 모델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네.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어떤 플랫폼화라는 게 옛날에 이미 일어났어요. 크게 한번 일어났어요. 언제요? 어디서? 80년대. 네? 왜냐하면 네. 이 우리가 팹리스 파운드리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네, 요새는. 네, 네, 근데 네. 70년대 말까지는 팹리스 파운드리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그런 회사들 많았잖아요. 네. 그 회사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자기 공정 기술을 자기가 개발해서 팹을 자기가 지었어요. 그때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정을 개발하고 팹을 짓는 게 그렇게까지 비싸거나 어렵거나 그런 엄청난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막 공정 기술이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이 공정을 남들보다 조금 내 제품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차별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공정에서 차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공정 팹을 지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게 공정이 어려워지니까 공정 기술 삐끗하고 팹 짓는 거 비용 드러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반도체 제품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반도체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저마다 팹 짓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모리스 창이에요. 그래서 대만의 모리스 창이 나와서 네. 그러지 말고 내가 큰 팹을 지을게. 그리고 내가 설계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규칙을 지켜가지고 칩을 만들어 그 설계를 갖고 오면 도면을 갖고 오면 내가 제조를 해줄게. 그게 TSMC예요? 그게 TSMC예요. 그래서 그 전체 스펙, 설계, 구현, 제조의 그 밸류 체인에서 그 제조를 내가 플랫폼을 해서 내 제조의 밸류를 내가 먹을 거야. 다만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더 빨리 칩 만들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너희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승부를 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만의 팹을 짓는 게 더 밸류야? 아니면은 팹 없이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게 밸류야. 그 질문을 모리스 창이 1980년대에 네, 던진 네. 거고 아. 그게 성공을 하면서 이제 파운드리가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가장 비싼 회사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만들어야 되는 칩은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AI, 이 사람은 카메라, 이 사람은 비디오, 이 사람은 오디오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부 다 DDR 전문가 있어야 되고 PCI 전문가 있어야 되고 아키텍처 있어야 되고 검증 엔지니어 막 300명씩 데리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다. 네, 모든 네, 반도체 네. 회사가 팹을 짓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조 부분이 플랫폼화가 된 것처럼 앞으로 설계 부분이 플랫폼화가 되고 제조 파운드리가 생긴 것처럼 설계 파운드리가 생기겠구나. 이 흐름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네. 이런 반도체 설계 플랫폼의 수익은 어떤 설계를 원하는 그런 수요에서만 발생을 하나요? 아니면은 파운드리로 연결해 주는 데서 받는 커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도 발생해요. 두 가지가 다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칩을 개발을 하게 될 때 그 개발비로도 수익을 얻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개발이 된 칩들을 이제 제조를 하게 되면서 네. 발생하는 수익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우리가 그 필름 시절에 네. 사진관에 가서 증명 사진을 찍으면 그 필름이 사진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뽑고 싶으면 같은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칩이 있을 때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잘 만들어서 내가 내 세트에 들어 넣어가지고 대박이 났어. 100만 개를 뽑아야 돼. 그러면은 저희한테 오더를 주면 저희가 그걸 파운드리어에 다시 오더를 줘서 웨이퍼를 가져오고 또 패키지 회사 또 테스트 회사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서 검수를 한 다음에 저희 고객한테 제공을 하게 되죠. 네. 그럼 그 저작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지적재산권은 누구 소유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네. 이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데는 진짜 엄청나게 다양한 지적 재산권이 있어서요. 뭐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RM 같은 회사가 이제 CPU 부분에 대한 IP를 제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계속 ARM사가 소유를 하게 되면서 대신에 그 지적 재산권을 사용해서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각각 암 같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들이 있고 저희가 이 전체 이제 칩을 만들면서 저희가 그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디자인 에셋이 들어간 그러한 지적 재산권도 있고 당연히 고객사가 개발해서 집어넣게 된 지적 재산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적 재산권이 섞여 있게 됩니다. 아, 조금 복잡하겠네 이거 뭐. 한 칩에도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야, 오늘 아주 새로운 분야를 저희가 네. 또 공부를 너무 재밌네요.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아, 반도체 설계 플랫폼. 아, 우리나라가 혹시 이 분야에 좀 앞서 뭐 나라라고 이 구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괜찮은 편이에요? 아니면 아직 외국이 훨씬 더 좀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도 빨리 지금 따라가는 추세입니까? 제가 볼 때는 디자인 플랫폼이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디가 강하냐라기보다는 아, 그래요? 저희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부분에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까 유즈 케이스, 설계, 네. 그리고 제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 부분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은 최선단 노드에서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미국, 한국, 대만밖에 남아 있지가 않으니까 그 세 군데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제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유즈 케이스 부분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칩을 만들어야지 성공을 한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GPU를 만드는데 GPU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GPU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까지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표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미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주도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유즈 케이스 쪽은 미국이 굉장히 큰 경쟁력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라는 부분은 네. 설계가 만약에 유즈 케이스의 어떤 시녀로서 아니면은 제조의 시녀로서 하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은 이제 밸류가 상대적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이 설계라는 게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면서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
부분에서는 저희 그 대한민국이 그동안 쭉 축적되어 있던 어떤 설계의 인프라와 이 전 세계에 3개 남아 있는 이 제조 인프라와의 거리라든지 네. 뭐 패키지 테스트 업체들 이러한 인프라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저희는 굉장히 그 수혜받은 어떤 네네.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사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 좀 궁금한 게 그 예전에는 뭐 설계했다가 뭐 문제 생기면 설계사가 이제 책임질 거 아니에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의뢰한데도 꽤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플랫폼 설계 플랫폼도 약간 책임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 책임 소재 부분이 조금 애매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계 플랫폼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예전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굉장히 또 어려웠어요. 만약에 같이 칩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고객이 전달한 설계가 문제였느냐 아니면 디자인 업체가 한 구현이 문제였느냐 이걸 뭐 따져보기도 하고 뭐 따져서 누가 잘못이면 그쪽에서 책임을 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설계 플랫폼도 본질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고객이 이제 전달한 부분에 고객이 책임지는 부분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와 설계 플랫폼이 제공을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과 이게 책임 소재가 갈려지겠죠. 그래서 뭐 라스베가스를 지었는데 호텔에서 불이 난 거랑 항구에서 불이 난 거랑 이제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리스크가 내려가게 되는 부분은 이 공항이 저희가 이 도시 만들려고 새로 지은 공항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미 이 공항의 원안을 가지고 뭐 공항 그 라스베가스 같은 걸 한 10개 만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좀 더 이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평가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리스크 자체도 낮아질 뿐더러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의 처리도 간단해지는 그런 진화 과정입니다. 네, 공항 외에 공항은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으니까 공항 외에서 이제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야, 이 반도체 설계 플랫폼 네. 이 전 세계에서 또 아마 앞서가시는 걸로 제 기사상으로는 좀 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플랫폼 회사가 또 전 세계 반도체 설계 플랫폼을 또 선도하는 그런 일을 잘 해나가시길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미파이브의 조명현 대표님 모시고 오늘은 반도체 설계 플랫폼이란 거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교육을 좀 받았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냥 대형 회사들이 막 그 경쟁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부가가치 창출했던 그 지난 한 3, 40년의 시기가 서서히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반도체 시장이 좀 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투자하시는 데도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아주 깊은 도움 말씀 주신 세미파이브의 조명현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